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2주일 동안 6번의 강의를 함께할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범준입니다. 과학은 어려운 것일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과학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과학도 산책 같으면 좋지 않을까요? 저와 함께할 과학 산책, 함께 시작하시죠. 오늘 강의에선 과학 산책, 자연과학의 변주곡, 우리 교재의 2장 2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2장 2절의 가장 큰 주제는 에너지입니다. 자, 제가 바깥에서 그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 얼굴에는 태양에서 오는 햇빛이 쏟아지고 있고요. 저는 걷고 말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몸이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뿐 아닙니다. 식물, 동물과 같이 제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그런 물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그럼 또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당연히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 에너지입니다. 식물은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합물을 만들고요. 이 화합물에 들어있던 에너지를 동물들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제가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결국 태양에서 온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움직이거나 말하는 거 말고라도 집에서 보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는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전기의 에너지는 결국은 발전소에서 만든 걸 겁니다. 이 발전소가 수력발전소라면 당연히 그것도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이용을 한 그런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한다면 석탄과 석유에 담겨 있는 에너지는 그럼 또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에너지는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 존재했던 식물들이 화석화된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겠죠. 결국 우리가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이용하더라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다 태양에서 온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예도 있네요. 만약에 우리가 핵 분열을 이용한 그런 핵발전소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그럼 그 에너지는 사실 태양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태양과 같은 항성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가 철보다 더 높은 원자 번호를 갖고 있는 원소는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우라늄은 그러면 사실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 근처에 있었던 커다란 초신성의 폭발에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어떤 항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혹은 그 천체에 존재하는 항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구가 점점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이유는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적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라고 오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와 일정하게 똑같은 값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도 지구의 기온이 오르는 이유는 바로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지구에 도착한 태양의 에너지가 지 표면에서 다시 반사돼서 지구 바깥으로 나갈 텐데요. 지구 표면에서 반사된 그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대기 안에 있는 온실가스에 의해서 점점 대기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대기의 온도가 그렇다고 영원히 아주 높은 온도까지 상승할 수는 없고요.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대기로부터 외계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온도가 이제 그 점점 높아져서 외계로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아질 때까지 온도가 오르고요. 결국 그래서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는 같습니다. 하지만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 때문에 그 평형을 이루는 그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에너지의 총량이 왜 보존되는지, 에너지는 어떤 방식으로 형태를 바꾸는지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가지고 다니실 것 같은 동전 지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 동전 지갑에 모두 5개의 동전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갑에서 10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서 자판기에 넣었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제 동전 지갑에 남아있는 동전의 숫자 2는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있던 5개의 동전에서 제가 자판기에 넣은 3개의 동전을 뺀 바로 이 2개의 동전이 제 지갑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동전의 개수인 거죠.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제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를 100원짜리 동전 10개로 바꿔서 지갑에 다시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출발이 5, 커피 자판기에 들어간 동전 3을 빼고요.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를 100원짜리로 바꾼 10개를 더하면 12가 되고요. 바로 이 숫자가 제 동전 지갑에 담겨있는 마지막 최종 상태에서의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됩니다. 자, 어떨 때는 동전 지갑에 들어있는 동전 5개가 줄어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동전이 없어졌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가만히 보면 동전 지갑 안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동전 지갑이 담겨있는 가방으로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나간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물리학에선 개 혹은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설명합니다. 제가 만약에 동전 지갑 하나를 개로 생각해 본다면 개인 동전 지갑에서 환경이라고 불리는 가방 쪽으로 동전이 1개 유출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 지갑을 포함한 가방 전체를 제가 시스템 혹은 개라고 생각한다면 동전이 동전 지갑에서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왔든 나오지 않았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전체 동전의 개수 5개는 항상 유지되는 거죠. 이처럼 물리학의 발전 과정에서 물리학자들이 어떨 때는 개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 같은, 개의 에너지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치밀한 연구를 통해서 에너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형태로 변환된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과학자들의 일관된 의견은 고립되어 있는 전체 시스템이라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에너지는 늘 항상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 라는 것이 과학계의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개의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들은 제가 몇 그림들을 찾아서 한 페이지에 담아 본 것인데요. 보통 수력발전소 하면은 어떻게 이 수력발전소가 작동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력발전소가 작동하는 모습은 이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깊은 물이 이 댐에 갇혀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이 댐에 갇혀 있는 물 중에 윗부분에 있는 물들은 바닥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을 댐의 내부를 통해서 아래로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은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걸 물리학에선 운동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물의 포텐셜 에너지는 물의 운동 에너지로 먼저 바뀌고요. 그렇게 바뀐 물의 운동 에너지가 결국 프로펠러, 이 터빈 안에 돌아가는 날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는 사실 아주 간단한 장치입니다. 연구 자석으로 둘러싼 어떤 용기가 있고요. 그 안에 코일이 여러 번 감겨 있는 회전하는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날개를 회전시키게 되면 이 날개에 감겨 있는 코일을 통해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변환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성된 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각 가정에 쉽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 인류는 대부분의 많은 에너지를 먼저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엔 전력 수송 케이블을 통해서 전력을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로 편리하게 이동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전기의 형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지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핵발전소에서는 우라늄의 핵 분열 반응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갖고 있는 압력을 이용을 해서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압력을 이용해서 수력발전소처럼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성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각 가정에 송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각 가정에서 우라늄을 갖고 핵분열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거겠죠. 상당히 위험할 뿐더러 굉장히 불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선 어떤 일정한 장소에 발전소를 만들고요.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 혹은 각 산업체에 전력 수송 케이블로 전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또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했어요. 그런데 그 전력을 우리 나라에 있는 가정이나 공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전기 에너지는 생산한 양이 전송되고 각 가정과 공장에서 모든 전량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낭비 없이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겠지만 공급량보다 소비량이 적으면 그 초과분, 공급량 빼기 소비량에 해당하는 전기 에너지는 손실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수 발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남아 도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을 높은 곳으로 올립니다. 마치 수력 발전에 이용하는 물처럼요. 그 다음엔 전기가 부족할 때는 높은 댐에 가둬놓은 이 양수 발전을 통해서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발전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산된 전기를 우리가 저장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를 지능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전력망을 설계하고 그걸 이용하자는 시도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집에 아주 작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낮에는 아마도 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보다도 태양광에서 발전해내는 전기의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저희 집에 아주 작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남아 돌았던 전기를 모았다가 저장했다가 저희 집에서 밤에는 태양이 없잖아요. 밤에 사용하는 전기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집에서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작은 소형의 발전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한 곳에서 생산한 발전한 그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선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또 소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요즘 스마트 그리드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앞으로 점점 어떤 컴퓨터 공학의 발전 그리고 IT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생산된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소비해서 생산된 것과 공급량과 소비량의 차이를 아주 작은 정도에 머물도록 유지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될 미래 사회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분 학생들 어떻게 강의를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예, 그럼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하시는 도중에 양수 발전이라고 전기를 이용해서 다시 물을 댐 위로 올리고 그걸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전기가 필요할 때 다시
포텐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기를 이용해서 댐에 물을 올릴 때 드는 에너지와 그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차이가 날 때는 손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질문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전기 에너지는 생산된 것을 모두 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양수 발전을 이용을 해서 남아도는 전기 에너지의 일부를 물의 포텐셜 에너지로 바꾸고 이걸 이후에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가 바로 양수 발전인데요. 사실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해서 당연히 모든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것에 비하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로 양수 발전뿐 아니라 굉장히 대규모의 일종의 충전기, 배터리 같은 것들도 지금은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 앞으로 어떤 전기 에너지를 현재 남아도는 전기 에너지를 양수 발전이나 아니면 대용량의 배터리에 저장하고 이용하는 시점을 미래로 옮겨서 미래에 더 많은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장된 에너지를 이제 미래에 이용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시도, 기술적 발전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아까 그 동전 얘기해 주셨는데 좀 마지막에 그 구멍에 동전 하나가 빠져나왔다는 하셨는데 그 빠져나온 그 동전이 혹시 다른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학생의 질문은 아마도 현실에서 에너지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물리학자들이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뀐 에너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언뜻 떠오르는 예를 몇 개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제가 탁구공을 이 탁자 위에서 이렇게 높이 들고 있다가 딱 놔요. 그럼 탁구공이 계속 튀는데 첫 번째 튈 때보다 두 번째 튈 때는 높이가 낮아지죠. 근데 계속 튀다가 결국은 멈추잖아요. 그럼 언뜻 생각하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나중에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에너지가 없어진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탁구공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에너지가 이 탁구공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높이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밀하게 측정하면 탁구공의 온도가 더 올라가요. 이런 것도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형된 걸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 핵 분열을 이용한 핵발전소 말씀을 드렸는데 우라늄이라는 그 원소가 어떤 질량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질량이 우라늄이 분열돼서 다른 원소로 바뀐 다음에 측정해 보니까 이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이 질량의 차이 자체가 에너지의 형태로 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리학에서 에너지의 보존 법칙은 지금까지 위배된 적이 없어요.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찾아보면 다른 형태로 에너지가 변형된 것일 뿐입니다.